여러분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양재 한성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첫 강의는 저희가 실시하는 무료 영상 교육의 소개 내지 길잡이 강의로 저희가 구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뱁스 하면은 세원 잠식, 소득 이전으로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유니버설 랭귀지가 돼가지고 요새는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뱁스 하면 조금 생소한데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텍스 하면은 더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뱁스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전 가격의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학을 할 때도 기초공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나중에 내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과세당국이 나와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를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런 기본 개념을 모르게 되면 과세관청이 와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면 이거보다 좀 더 깊은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사례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행할 강의에서 그런 강의 방법이 될 거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설명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전 가격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뭔가, 그 다음에 자산 조정은 도대체 뭔가.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컨설팅 회사에 기업에서 이전 가격 보고서를 맡기는 이유는 기업이 스스로 이전 가격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 도움을 청해서 보고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요 자산 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이전 가격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리포트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포트를 다 해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희한테 교육을 받게 되면 빈칸 채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다 정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자료를 주면 거기다가 기업의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을 집어넣어 주면 다 하나씩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운 곳이 없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자산 조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자산 조정은 뭐고 그 다음에 이게 A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가격의 개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능과 위험, 그 다음에 인텐저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전 가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관계회사 간에는 거래 금액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대략적으로 100%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요 물건을 10불에 줄게 아니면 15불에 줄게 이렇게 거래 금액을 변경을 시켜도 자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전체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코노미컬리는 모회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 나가서 다른 나라 상법에 따라서 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하나의 별개의 엔티티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법상으로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이 이전 가격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뱁스 하면은 세원 잠식, 그 다음에 이득을 이전한다는 거죠. 그렇죠. 소득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전 가격이라는 건 바로 소득을 이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회사한테 5불에 줘야 되는 것을 A라는 상품의 가격이 5불인데 이것을 국제시장의 가격이 5불인데 내가 10불에 주게 되면 자회사는 그만큼 비싼 가격으로 그 물건을 받아서 그 시장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득이 줄어들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를 암스랭스로 매겨서 과세관청이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도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두 팔을 보면은 이 우리가 암스랭스라고 하는 것은 관계회사 간의 거래를 할 때 이 두 팔의 길이가 같은 것 같이 서로 가격을 공정하게 매겨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을 매긴다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업이 물건을 해외에 판매하는데 물건의 개수가 단지 한 가지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조를 해가지고 물건을 해외에 공급하게 되면 그 안에는 반제품도 있고 완제품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업이 사업을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해외에 있는 자회사에게 그 모든 물건을 제공하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는 부품의 개수가 수천 개가 될 수도 있고 수만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십만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가격을 다 일일이 책정을 해야 되는 거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대단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전 가격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전 가격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만 나중에 리포트를 작성할 때도 내가 작성한 리포트가 이거는 이런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은 기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부담하는 위험을 봐야 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을 봐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전 가격 보고서를 만들 때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있으면 이전 가격 스터디를 할 때는 자회사를 기준으로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모회사 A가 해외에 10개 나라의 자회사를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전 가격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모회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 가격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10개의 자회사의 기능과 그 다음에 부담하는 위험, 그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이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외에 있는 중국에 있는 자회사한테 판매한다고 할 때 이 물품의 가격을 자회사가 이 물건을 받게 되면 그 자회사는 이 물건의 모회사가 주는 가격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그 중국의 시장 가격은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5불에 받아가지고 중국에서 10불에 판매했다면은 5불에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거래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능. 자,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능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비용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를 하거나 인가공을 하는 회사들은 제조 원가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라는 게 금방 식별이 됩니다. 이제 개별적으로는 깊이 있게 들어가서는 세세한 내용은 인터뷰를 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재무제표를 보면 다 이 회사는
무슨 활동을 하는 회사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를 나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 그 회사의 내용을 살펴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 물품의 가격을 5불로 해가지고 자회사한테 주고 자회사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10불에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5불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이 50%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높은 게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한국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왜 이렇게 싸게 주지? 좀 더 높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당신들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위험부담 이런 걸 한번 우리 살펴보자.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 회사는 보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네. 모회사가 주는 거 받아가지고 그냥 시장에 판매하는 것밖에 없어. 리스크 부담도 없어. 이 물건이 고장 났을 때 이 물건을 수리해주는 모든 부담도 모회사가 다 지고 있네. 근데 왜 50%의 매출 총이익률을 자회사에게 주냐 이거예요. 예. 그거는 너무나 많은 거 아니냐 하고 한국과세관청이 태클을 걸어올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것을 판정하는 게 바로 우리가 리스크하고 펑크션, 그 다음에 인텐저블을 가지고 있는지를 세 가지를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을 많이 하면은 그만큼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업비용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억 불을 쓴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 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걸맞는 매출 총이익이 나오도록 모회사가 물건값을 좀 더 싸게 책정해서 줘야만 거기에 있는 자회사가 활동을 하고 중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내거나 아니면 뭐 불란서면은 불란서 과세당국에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능이라는 거죠. 근데 자회사가 보니까 거의 수행하는 게 없어. 영업비용도 거의 없어. 모회사가 물건을 주면 그것을 수입해서 그냥 간단하게 딜리버리만 한다 이게. 영업활동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주는 역할만 한다. 그러면 그런 자회사에게는 많은 이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회사가 물건값을 싸게 보내줄 수 없겠죠. 왜? 싸게 보내주면 한국과세당국이 문제를 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 해외에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는 물건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조하는 회사가 해줄 거냐 아니면 판매하는 회사가 해줄 거냐 하는 이 문제가 생기죠. 그때 만약 이거를 제조하는 회사가 보상을 해주도록 계약이 작성이 돼 있다면 제조하는 회사가 더 많은 이득을 가져야 될 거고 판매하는 회사가 이 위험을 지도록 돼 있다면 판매하는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야 나중에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실현한 이득을 가지고 그 위험에 대한 코스트를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이 수준의 이득이 돼야만 사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전 가격에서는 요 펑크션, 리스크 그리고 자회사가 하나의 정말 중요한 기술을 거기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도 볼 때 그 시장의 인텐저블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면 자회사가 그런 활동을 해가지고 그런 인텐저블을 그 지역에 중국이면 중국, 불란서면 불란서에 형성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는 그 인텐저블은 자회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은 이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회사가 그만큼 수출 가격을 낮춰줘야 이전 가격이 정당한 이전 가격이 형성되고 중국 정부나 불란서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이전 가격의 기본 개념인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깊은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세밀하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종의 그 길잡이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보고서를 구성하게 되면 이제 이전 가격의 원리는 간단하게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고서에는 기능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회사가 수행하는 기능. 우리가 테스트 파티는 외국에 있는 자회사라고 그랬어요. 모회사는 우리가 이전 가격 스터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회사는 자회사가 일정한 이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머지 이득을 모회사가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회사의 사업 내용도 간단하고 그다음에 거래 구조도 간단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회사를 테스티드 파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가격을 할 때 시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전 가격 리포트를 만들기 때문에 그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능이 뭔지를 상세하게 거기다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전혀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재판매 활동을 하는 바이셀러 같으면은 자회사가 도매 활동하는 것을 그냥 기술하면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인가공을 한다. 그러면 모회사에서 원자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립을 해가지고 판매한다. 이런 과정을 기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이전 가격 방법과 그 다음에 비교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이 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능을 적고 나면 이거는 빈칸 채우기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다 서식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교재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전부 다 포맷을 만들어서 드리기 때문에 전혀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요것을 다 작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정상 가격 산출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자회사의 기능이 인가공이다.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원가가산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순이익률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재판매를 하는 도매업자다 하면은 그건 원가가산법은 안 되겠죠. 당연히 기업이 거래 구조의 특성상 원가가산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비교 가능 회사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어려운 거 시간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AI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로 넘어갑니다. 자, 기능 분석은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 회사의 기능이 뭔지. 중요한 게 기능이라 그랬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부담하는 위험. 그래서 이전 가격 분석 관련 부분만 간단하게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옛날의 보고서들은 보면은 불필요하게 장황 설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컨설팅 회사는 돈을 받고 보고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보고서가 두꺼워요. 돈을 많이 받으니까. 두꺼워야 고객이 일을 많이 했네.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그중엔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중요 이슈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베스트 프로젝트 강의 교재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요약해 놓은 것들이 또 우리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는 이렇게 했고 지금 우리가 리포트 만들 때 요 정도만 집어넣으면 되네. 이거 정말 쉽네 하는 거를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테스트 파티 활동 내용을 기술한다 그랬죠? 이게 제조냐, 재판매냐, 마케팅이냐, R&D 연구 개발이냐. 그다음에 테스트 파티가 부담하는 위험은 재고 위험을 나중에 물건이 안 팔렸을 때 이거를 모회사가 지는 거냐 아니면은 자회사가 지는 거냐 이런 부분. 신용 위험.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콜렉션이 안 돼. 그럼 이 위험을 누가 부담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아주 루틴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리포트의 내용을 컷 앤 페이스트해서 붙이면 다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특수관계자 이익 보상 방식 서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이익을 보상해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왜 테스트 파티가 자회사가 되냐?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이익을 보상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마치 암스랭스로 똑같이 되는 것 같이 했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 맞는 거네. 이게 좀 더 합리적이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회사가 그 현질 진출한 나라의 과세 당국은 가장 주요 관심사가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 기업들이 세금을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비교 가능 제3자 가격 방법은 맞는데 이거는 조건을 충족했는데 세금이 하나도 없어 다 마이너스야. 그러면은 진출한 국가의 과세당국은 불만이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을 벌써 수십 년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제는 순이익 개념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우리나라에서 내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세당국이 그만큼 영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방법들이 점차적으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방식은 매출총, 아까 설명드린 매출총이익을 몇 퍼센트 보상해 줄 건지, 아니면 거기에 영업이익이 5% 정도, 3%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거래 구조를 플래닝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아니면 커미션을 매출액에 대해서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5%, 7% 이런 식으로 주는 방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스트 플러스 마크업. 예를 들어서 자회사가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고 별로 외부적으로 특별한 그 마케팅 활동을 많이 안 해. 그런 경우에는 자회사가 지출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을 기능이라고 보고 그 기능 안에 위험부담도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마크업을 5%, 7%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쉽게 기술할 수 있고 저희가 툴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교가는 제3자 가격 방법, 재판매 가격 방법, 원가 가산 방법, 이익 분할 방법, 거래 순이익률 방법 중 하나를 선택을 하면 된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왜 이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왜 그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간략하게, 그렇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테스티드 파티의 기능이란 건 뭐예요? 사업 형태가 되겠죠?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전 가격 방법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자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적용이 될 수 없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전혀 적용이 될 수 없는 방법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런 실수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저희한테 교육을 받게 되면 나중에 리포트를 전부 저희가 검토를 해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가능 회사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자, 내가 자회사한테 자회사의 기능을 저희가 바이셀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도매업자예요. 모회사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 시장에 판매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회사하고 자회사하고 주고받는 매출 총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30%로 지금 돼 있다. 모회사가 30%가 나오도록 물건을 자회사에게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면 뭔가 비교 가능한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 가능 회사를 검색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뱁스 시대가 됐기 때문에 뱁스 시대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한국의 데이터베이스만 내려받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뱁스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로 움직인다. 이게 모든 나라에 다 영향을 미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거기서 비교 대상 기업을 출력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산업 분류 코드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도매회사다 그러면 도매회사의 코드를 넣어서 자료를 내려받아야 돼요. 그리고 관련 기업의 이 재무제를 다운로드 받으면 비교 대상 기업 검색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매업을 하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내려받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사분위 값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왜 이 회사가 외부 감사를 받았나? 외부 감사를 통상적으로 받으면 좀 더 그 자료에 우리가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검토를 하고 평균 매출액이 이 비교가는 우리 지금 테스트 파티는 매출액이 한 1억밖에 안 돼. 근데 저쪽에 지금 그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려온 거 보니까 여기는 수조야. 그럼 이런 거는 비교 가능성이 없겠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또 R&D 활동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일정 매출액 이상은 또 기준을 해가지고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 관계회사 거래 비중.
그러니까 옛날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관계에서 거래가 있게 되면 관계에서 거래는 뭐예요? 서로 얼마든지 가격을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작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관계에서 거래가 많으면 통상적으로 그런 재무제표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여부. 여기는 그냥 단순히 바이셀만 하는데 그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 회사는 R&D 활동을 엄청 많이 하네. 그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런 회사들은 또 제외를 하고. 근데 이 과정이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항상 문제가 되고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결국은 리포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리포트를 만들어서 나중에 조사를 받았을 때 뭐 한국가세관청이 나오든 외국가세관청이 나오든 내가 위험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것이 항상 기업에게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AI를 가지고 무료 영상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교육을 받으시면 다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원소스 TP는 이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또 뒤에 나오는 자산 조정까지 가게 되면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AI는 이 과정을 전 자동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저 보면 이제 수량, 그 다음에 퀄리티, 이 비교 대상 기업들을 보면은 조금 들어가 보면 이 비교 대상 기업들이 하는 역할이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자회사하고 이 비교 대상 기업들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를 하는데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교적 수월하게 수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이 자산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해외에 있는 자회사는 매출이 1억밖에 안 돼요. 1억밖에 안 돼. 근데 다운로드를 받으니까 C코드를 도매업자를 해가지고 내려받으니까 이게 매출액이 1조, 2조, 3조,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비교할 없을 정도로 왜? 규모가 크면 그만큼 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 해외에 있는 자회사하고는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세상에는 똑같은 비교 대상 거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불가능해요. 찾아낼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IT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이 지점이나 자회사를 두고 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 모든 기업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기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판정할 거냐.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는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전 가격은 정확한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나 합리적으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조정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조정에 대한 과정을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있고 재고자산이 있고 매입 채무가 있는 매출 채권은 뭐냐면 어떤 회사는 사업을 하면서 외상 매출금이 많은 회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진 회사가 있어요. 또 어떤 회사는 사업을 하면서 재고자산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래 구조를 가진 회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입 채무도 이것도 회사마다 다 상황이 달라. 그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비율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대비 이런 율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기업은 찾아낼 수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합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뭔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비교 대상 기업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제외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다 해보니까 나중에 30개 정도의 비교 대상 기업이 나왔다. 근데 그거 가지고 통상적으로 평균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4분의 값으로 벌립니다. 그렇죠? 상위 25% 버리고
하위 25% 버립니다. 이건 왜 그러죠? 바로 똑같은 비교 대상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분위 값을 설정하는 거고 자산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이거를 뒤에서 보시면, 자, 특정 대상 기업이 있는데 여기 이제 외상 매출금 조정을 보게 되면 테스티드 파티는 자회사입니다. 그렇죠? 예. 외상 매출금 비율이 20%. 근데 컴패러블은 내가 다운로드 받은,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 회사의 외상 매출금 비율은 매출액 대비 26%. 서로 비율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컴패러블 컴퍼니는, 비교 대상 기업은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외상 매출금을 많이 시장에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외상 매출금을 많이 깔아놓는 것만큼 이자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캐링 코스트라 그래요. 예. 이자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 요 테스티드 파티하고 여기하고 뭔가 비슷하게 맞아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이자가 더 드는 부분만큼 뭔가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만큼 나왔다.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요 이자를 빼주면 이 비교 대상 기업의 영업이익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죠. 왜? 이 회사는 이자를 이쪽보다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게 잣대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봐줘야만 합리적으로 리저너블 솔루션이 나온다는 개념이 이 안에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래요. 비교 대상 기업에 보면 외상 매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외상 매입금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매출 원가 대비, 그러니까 매출 원가 대비 요 매상 매입금이 얼마나 됐냐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요 비율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차이가 나지 25% 12.5. 그래서 또 조정을 해주면 여기서는 영업이익이 이게 이제 증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감소할 수도 있고 요 수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마찬가지 재고자산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컨설턴트들이 엑셀 시트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교 대상 기업을 10개를 해놨다. 그럼 엑셀 시트에 그 재무 자료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100개다. 그럼 100개니까 그거 다 집어넣으면 10배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인간이 집어넣는 거라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소개하는 완소스 TP는, 톰슨 로이터가 가지고 있는 완소스 TP는 이 모든 과정을 집어넣으면 이 AI가 자동으로 순식간에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모든 방법별로 자동으로, 뭐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고 영업이익률이 얼마고 베리에이션가 얼마고 자동으로 모든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수치가 다 나오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앞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너무 쉽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면 막 순식간에 했죠. 근데 이거를 못했기 때문에 기업이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다 이겁니다. 한 사람이. 전 세계 자회사가 1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딱 이 사업 그 형태별로 나눠가지고 거기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재무 자료를 넣으면 순식간에 계산이 돼가지고 거기에 정상 가격이 계산이 돼가지고 도출이 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울 정도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AI의 어떻게 보면 이 효율성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근데 기업들이 지금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또 세무조사 나오면 과세관청이 이거 비교대상 기업을 바꿀 때마다 또 재계산해야 돼요. 그럼 또 비용을 엄청나게 들여야 되고, 또 이거 조사하자 그러면 또 저희 가서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똑같이 컴퓨터를 놓고 앉아서 딱딱 쳐보면 순식간에 수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이 우리는 좀 수치를 이 제거 기준을 요걸로 좀 바꿀 거야. 바꾸고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결과치가 나오고 또 바꾸면 또 순식간에 나와.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능력을 AI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무료 영상 강좌를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포트 작성해 가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전 가격을 얘기했는데, 뱁스 리포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 기재부 고시에 따라서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회사의 내용을 그대로 거기다 삽입을 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전 가격 조사를 나오게 되면 저희한테 정규 교육을 받게 되면 법무법인 양재 전문가가 훈수를 둡니다. 나중에 과세관청에 나와서 세부조사를 해요. 여러분이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 리뷰 다 해줬어요. 그 리포트를. 다 알고 있어, 내용을. 그럼 과세관청이 이렇게 나오면, 아, 그건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나오면, 아, 그건 이렇게 대응하고. 여러분, 바둑을 1급 두 사람이 바둑을 두는데, 둘이 팽팽해. 근데 거기에 프로 구단이 뒤에 가지고 딱 해가지고 A와 B가 있는데, B한테 가가지고, 아, 그건 이렇게 둬. 저건 이렇게 둬.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B가 이겨. 왜? 그 변수를 다, 고수는 다 읽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고객들에게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저희한테 서비스를 하던 고객이 단 한 기업도 이전 가격으로 과세가 된 기업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야기해주면 잘 따라줘요. 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보면 요즘에 회계사도 많고 뭐 변호사도 있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를 쉽게 잘 알아듣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비용을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좀 더 깊이 이제 교육을 들어가게 되면은 무료 영상 강의에서는 완소스 TP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회사에 수치를, 재무자료를 넣어가지고 이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한 번만 경험을 해보시면, 아, 정말 이거 대단한, 이게 AI가 있구나. 그리고 이게, 아, 이건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네. 시간도 거의 들지 않네. 한 번 해놓으면 그 다음 년도 할 때는 6개월, 1년 지난 다음엔 재무자료에 3가지 계정만 집어넣어주면 순식간에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이익률이 변하는 걸, 비교대상률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가격에 대응하는데 최선의 무기다. 그걸 컨설턴트한테 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1년에 12번 그 비교대상 기업의 이익률을 산출한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이건 언제든지 들어가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그 무료 강좌가 이제 끝내고 기업에서, 야, 이건 정말 우리 기업은 이제부터는 스스로 우리 실무자들이 해야 되겠다. 뭐 한 사람만 해도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계약을 맺고 완소스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도 운용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법무법인 양재에서 제가 계속해서 무료로 국제조세 전문가 과정 교육을 1년 내내 이렇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있는 분들이 세계 어디 나가서도 국제조세 이론에 있어서는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무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그 이전 가격의 기본 개념, 그리고 우리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